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손발이 시릴 정도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심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이고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면 운동 시간대를 좀 늦추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알아두면 좋을 심혈관 관리법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면역력이 너무나 쉽게 떨어지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때만큼 정말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요맘때 특히나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날씨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그래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추위에 노출되면 피부에 있는 말초 혈관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부담을 줘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또 혈압이 정상인 분들도 약간의 혈압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 정말 조심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로 심뇌혈관 질환이 꼭 꼽히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심장정지 등 심장 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을 포함하는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심장과 뇌는 위치도 다르고 하는 기능도 다른 장기인데 왜 합쳐서 부르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심혈관과 뇌혈관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죠? 함께 나빠지기도 하고요. 또 치료를 할 땐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에 제일 먼저 이제 혈액이 들어가는 공간이 심방이 부르르 떠는 질환이 심방세동입니다. 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피딱지라고 할 수 있는 혈전이 잘 만들어지는데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키고 심혈관으로 가면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두 질환의 발생 기전이 같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여러 면에서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질환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쳐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요 각각의 질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부터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생기는 병입니까? 심혈관 질환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심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이유로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딱딱해진 혈관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관 안쪽으로 피딱지가 엉겨 붙으면서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도 다르게 발생하는 겁니까? 경한 상태부터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 등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사이에 변이형 협식증 같은 기타 질환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느냐에 따라서 협심증이 될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심혈관 질환 특징 좀 살펴보고 갈까요? 먼저 협심증은 보통 심혈관이 50% 내외로 좁아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또 불안정 협심증은 보통 심혈관이 70% 이상 좁아졌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심근경색은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관 안쪽에 상처가 생기며 염증 반응이 갑자기 진행돼서 심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몸 어딘가에서 생긴 작은 혈전, 피딱지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심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이형 협심증은 새벽에만 흉통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 상황, 담배 피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심혈관 조영술 검사를 해보면 혈관은 또 그렇게 좁아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은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뇌혈관이 좁아지다가 이제 완전히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고요. 반대로 높아진 혈압을 못 이기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막히는 뇌경색과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두 가지 종류를 일단은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뇌졸중에 대해서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은 이거는 뇌경색입니까? 뇌출혈입니까? 뇌경색과 뇌출혈이라는 질환이 혼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발생한 위치와 크기에 따라 반신불수 외에 구음장애, 어지럼증, 구토, 의식장애, 시야장애 같은 증상들이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혼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합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을 통틀어서 합쳐서 뇌졸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종류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심뇌혈관 질환 건강에 또 적신호가 켜지고 있잖아요. 바깥 기온과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요 둘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체온 하나만 보면 1도 정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이제 크게 지장이 없는데요. 우리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뇌혈관의 부담이 높아져서 혈청성 뇌경색이나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잘 발생하고요. 일단 보온이 철저하지 않을 때 체온이 1.5도 이상 하강하면 이런 질환의 발생률이 이제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위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들 부담이 올라가는 거군요.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관련 질환들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사실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예, 그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9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 질환은 사망 원인 2위, 뇌혈관 질환은 4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절과 상관없이 주의해야 하지만 일교차가 심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닙니다. 기온이 1도가 떨어질 때마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률이 2%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일교차가 1도 이상 벌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 변화에 따른 그 기온차가 좀 큰 편입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그 말초동맥이 수축하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 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절기에는 이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 속에서 굳은 핏덩어리를 혈전이라고 하죠. 이 혈전의 위험성도 높아지지만 혈압이 높아질 위험성도 있잖아요. 예, 기온이 낮아지면 혈액 응집력이 높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전이 발생하기 쉬운데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노년층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그런 만성 질환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그 아침에 특히 아침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하면 고령자 플러스 이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 박회관 은평성모병원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교수는 뇌졸중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라며 만성 질환자와 노년층은 더욱 주의하고 그 생활 습관의 영향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호 순천향대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심혈관 질환은 보통 환절기와 겨울철에 나빠지는데 실제로 사망률은 10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1, 2월에 가장 높다며 혈압이라는 게 원래 시시각각 달라지지만 새벽, 아침에 가장 높다. 또 그 전날 복용한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면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고혈압부터 좀 볼까요?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추운 혹한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추위에 노출되는 부위는 모자를 사용하거나 목도리 같은 것으로 보호해서 일단 체온이 이제 급하강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혈압 환자들은 겨울철일수록 혈압약을 빠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이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데 추위가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당뇨 환자들은 당을 이제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혹한에는 운동하는 양이 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그에 따른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특히나 이 운동과 식생활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변이성 협심증이 이게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이른 아침에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간대에 운동을 할 때는 그러면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 거네요. 예, 이민호 심장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 아시아인에게서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혈관이 좁아지는 변이형 협심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절기, 겨울철 야외 운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시아인은 새벽 아침에 혈관이 좁아지는 변이형 협심증이 잘 나타난다. 흔하게 알려진 질환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리 추워도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위가 이어질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좋을까요? 예, 이민호 교수는 가급적이면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질병관리청이나 심뇌혈관 학회에서는 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꼭 야외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실내 자전거나 에어로빅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야외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날씨를 보면서 추운 시간대를 피하고 옷을 좀 겹겹이 껴입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나가기 전 준비 운동을 하고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면서 식후에는 혈압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나가는 것도 추천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날에는 되도록 실내 운동을 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날 밖에서 하실 거면 추운 시간대는 좀 피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야외에서 운동을 한 후에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 이제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그게 또 소소한 행복이고 또 그러면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또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갑자기 더운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온도가 높은 온수로 하지 마시고 따뜻한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온수로 샤워하거나 목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사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라면 새벽 시간이라든지 너무 이른 아침 시간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교적 날씨가 춥지 않은 오후에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또 대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가슴 통증, 팔다리 마비, 안면 마비,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요법을 시행하거나 임의로 집에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호 교수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관 은평성모병원 뇌신경센터 신경외과 교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세포는 손상된다. 손상된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면서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사그라들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야 할 이 심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뇌혈관 질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병원을 찾아야 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걷거나 앉아있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일부의 증상들은 그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자가 점검이 중요한데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가 점검 사항으로는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심한 두통이 자주 오거나 자주 어지럽고 뭐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뭐 힘이 떨어지면서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또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혹은 새벽과 아침에 가슴이 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흉통이 자주 온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숨이 많이 차서 쉬었다가 올라가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심장내과나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거나 심내혈관 관계 그런 질환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런 치명적인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렵네요. 차라리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이걸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증상이 없으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에 더 정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방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아무래도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1순위로 고려가 되는 게 금연 필수죠. 예, 그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증가해 동맥경화증이 촉진됩니다. 또 혈소판이 응집돼 그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 그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 발병률 차이도 좀 알려드릴까요? 예, 그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금연을 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되고 약 15년간 금연을 지속할 경우 심근경색증의 비흡연자와 비슷해집니다. 간접 흡연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사는 경우 심혈관 질환은 1.3배, 뇌혈관 질환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무조건 끊으셔야 하는데 근데 요즘에 변수가 전자담배가 있어요. 최근에는 뭐 연기라든지 냄새가 없는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훨씬 그러니까 무해하다고 좀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로 일단은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경우는 좀 괜찮을까요? 최근 국내 병원 교수팀에서 그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현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상 20세 이상 남성 약 516만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이용 행태가 바뀔 경우 일반 담배만 지속적으로 이용해온 사람에 비해 그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케이스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완전히 금연한 사람에 비하면 그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의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31%나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일반 담배를 5년 이상 금연했던 그룹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70%나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담배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새롭게 전자담배를 시작할 경우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의 경우는요, 전자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 그리고 이미 금연을 하셨던 분들은 전자담배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심혈관 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까? 금연 외에도 절주는 그 고혈압, 심부정맥, 뇌혈관 수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런 가벼운 운동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체중 관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요. 그 이민호 교수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음식에는 소금기가 많이 있다.
염분으로 인해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식습관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금연과 절주 기억하시고 여기에 가벼운 운동에 식단 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심내혈관 질환, 선행 질환도 그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나의 어떤 혈압, 혈당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규칙적인 치료 관리로 그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3, 40대의 질환 관리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생활 수칙 실천이 이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거기다가 일교차까지 커지니까요. 옷 맞춰 입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보온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제가 사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건강에 있어서 더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때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 내내 365일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틈틈이 운동하시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굿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건강 하이킥에서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 경변증으로 분류되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내에 지방이 정상 이상으로 쌓이는 것으로 간 기능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과도한 음주로 간의 염증성 손상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알코올성 간 경변증은 간의 염증성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축적, 섬유화되어서 출혈과 혼수, 간암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매일 40에서 80g의 알코올, 소주로는 240에서 480ml를 마실 경우 알코올성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마신 알코올의 총량에 따라서 간이 나빠지는데요.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대부분 가역적이어서 음주를 중단하면 4주에서 6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알코올성 간염 환자도 음주를 중단하거나 적게 하면 생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간 경변증이 되어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적절한 음주 습관으로 간 질환 미리 예방하세요.